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오늘은 과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불렀던 현재 KIFRS상 확정급여 채무와 보험수리적 손익에 대해 공부하고 월 결산 회계처리 실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 직전 1년간의 한 달 평균 급여의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팀장주의 경우 각 직급별로 승진을 위해 근속해야 하는 근속연수는 사원 3년, 대리 4년, 과장 5년, 차장 5년, 그리고 부장님들은 정년인 60세까지 근속합니다. 그리고 각 연차별 월 평균 급여는 아래와 같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후 1년을 근속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으로 퇴직 시점의 1개월 평균 급여인 400만원 곱하기 근속연수 1년은 40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2년 근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410만원 곱하기 2년은 840만원, 3년 근무 퇴사하는 경우 420만원 곱하기 3년은 1260만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기말결산을 하는 어느 특정 시점에 전 임직원이 퇴사를 한다면 당장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청산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점에 퇴직금을 청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제회계팀에 맹대리가 있는데 4년 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 기말결산을 할 때 맹대리에 대해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BS에 회계 처리해야 할 금액은 청산가정에 의하면 월 평균급여 500만원 곱하기 근속연수 4년은 2천만원입니다. 이러한 회계처리 방법은 2011년에 한국이 KIFRS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전까지 회계처리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맹대리가 2019년 말에 퇴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팀장주의 한국 임직원 2,300명에 대해 과거 5년간 근속연수 패턴을 계산해 본 결과 임직원들은 나 팀장주에 입사를 하면 평균적으로 15년을 근속한 후 퇴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4년 경과한 맹대리도 지금 당장 퇴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며 입사 후 15년 뒤, 지금부터 11년 뒤에 퇴사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맹대리가 퇴직 시점에 받을 퇴직금은 차장 3년차 월급 720만원 곱하기 근속연수 15년은 1억 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맹대리가 1년을 근속할 때마다 매년 퇴직금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은 그 해의 월급인 400만원, 410만원, 420만원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15년 뒤 월급 수준인 720만원을 매년 퇴직금으로 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년 근속한 맹대리의 2019년 기말 퇴직금은 720만원 곱하기 4년은 2,880만원입니다. 와우! 사원 대리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1년을 근무해서 벌어들이는 퇴직금은 지금 여러분들의 월급 수준이 아닌 차장, 부장의 월급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은 회사를 자주 옮기지 않을 때만 해당합니다. 자주 이직을 하면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받게 되므로 차장, 부장의 월급 수준이 적용되어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간이 이직을 하지 않은 최종 기간만 해당되게 됩니다. 즉, 이직을 하면 중간 것은 다 날아갑니다. 사원대리 여러분, 그러니 되도록이면 너무 잦은 이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퇴직금 재테크, 퇴테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금액은 지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1년 뒤에 1억 800만 원을 지급될 때 그 금액에 포함되어 지급될 금액이므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그 금액을 맹대리의 퇴직급여 부채로 BS에 기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할 때는 우량회사의 회사채 수익률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종업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15년일 것이다 라는 가정, 15년 동안 지금 임금 수준 대비 얼마만큼의 상승률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가정,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위해 어떤 특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가정 등을 보험수리적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KIFRS에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확정급여 채무를 측정할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대리가 사원 1년차 말에는 월급이 400이므로 만약 1년차 말에 퇴직을 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할 퇴직금은 400 곱하기 1년인 4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맹대리는 보험수리적 과정에 의해 평균 근속년수인 15년을 근속한 후 퇴사를 할 것이므로 15년차의 월급인 720만 원을 사원 1년차 1년 동안 근속한 것에 대한 퇴직금으로 받을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것은 14년 뒤 일이므로 이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720은 440이 되며 이 금액이 회계처리 대상입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단기근무원가 440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대변에 확정급여 채무 440으로 퇴직금 부채를 인식합니다. 맹대리가 1년을 더 근속해서 사원 2년차 말이 되면 퇴직금을 1년어치 더 벌어들였습니다. 올해 1년을 더 근무해서 퇴직금을 벌어들였으므로 단기근무원가라고 하며 2년차 퇴직금의 현가인 460을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단기근무원가 460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대변에 확정급여 채무 460으로 퇴직금 부채를 인식합니다. 그런데 올해 근무한 1년 말고 작년에 근무한 1년에 대해 벌어들였던 퇴직금 440은 작년 말 기준으로는 14년 뒤에 지급하지만 1년이 지났으므로 이제 13년 뒤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현재가치평가를 올해 기준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14년을 할인할 것이 아니라 13년을 할인해야 합니다. 할인하는 기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부채는 증가합니다. 이것은 작년 말 부채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할인율은 올해 말 부채라고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할인 기간이 줄어들어서 부채가 증가하는 효과는 이자 요소이므로 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이자원가 20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대변에 확정급여 채무 20으로 퇴직금 부채 증가를 인식합니다. 3년차 말에도 동일합니다. 1년을 더 근속한 것에 대하여 단기근무원가를 인식하고 과거 1년차와 2년차의 근무에서 벌어들인 확정급여 채무에 대해 시간이 1년 더 경과하여 할인기간이 줄어든 효과, 즉 시간 경과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는 이자 효과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속연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과거에 인식한 확정급여 채무에 대해 단기말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증가시켜야 하는 대상 연도도 늘어나게 되어 이자 원가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보험수리적 손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회계 처리가 다 그렇듯 매 기말에 결산을 할 때는 확정급여 채무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추정을 합니다. 15년을 근속할 것이라는 가정, 사원에서 대리가 되면 급여가 얼마 오를 것이라는 가정 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되어 1년이 경과하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달라져서 임금 상승률도 달라질 것이고 글로벌 경기 변화에 따라 할인율인 우량 회사채 수익률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달라지면 확정급여 채무 계산 금액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14년을 근속할 것이라고 가정이 달라진다면 14년차 월급을 사용해야 하므로 금액이 당연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가정이 달라지게 되어 작년까지 누적적으로 회계 처리해왔던 금액을 올해 달라진 가정으로 다시 측정해 본 결과 차이가 나는 금액을 보험수리적 손익이라고 부릅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으로 인해 확정급여 채무가 증가하는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에 보험수리적 손익, 기타 포괄손익 2개, 100, 대변에 확정급여 채무 100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때 기타 포괄손익 2계획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이나 현금으로 무효매피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같은 기타 포괄손익은 아닙니다. 그러한 기타 포괄손익은 미래의 매도가능증권 처분, 예상매출거래 등의 발생 시 기타 포괄손익에서 손익계산서 개정으로 대체가 됩니다. 즉 손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확정급여 채무 보험수리적 기타 포괄손익은 이익잉여금입니다. 이미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했으므로 향후 미래의 손익계산서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회계실무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는 매년도에 보험 계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12월 말 기준으로 확정급여 채무 평가보고서를 받습니다. 2019년 말 확정급여 채무 평가보고서에는 2019년 말의 보험수리적 과정에 의해 추정한 2020년
내년도에 1년 동안 한국의 2,300명 직원들에 대해 단기근무원가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2019년 말 부채 잔액이 2020년에 1년이라는 시간 경과에 따른 이자 원가가 얼마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1년간 전체의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2020년 매월 말 결산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말이 되면 보험 계리법인으로부터 다시 2020년 말 기준으로 확정급여 채무 평가 보고서를 받습니다. 이때 2019년 말 가정과 2020년 말 가정이 달라지게 되므로 가정이 달라지게 되어 부채가 달라지는 금액, 즉 보험 수리적 손익이 얼마인지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2020년 12월 말 기말 결산 시 보험 수리적 손익과 확정급여 채무의 증가 감소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확정급여 채무 금액 계산 원리나 보험 수리적 과정에 대한 내용은 길지만 회계실무자들이 평가보고서를 이용하여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므로 아주 간단합니다.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기 위해 사회적립자산을 예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치할 때는 차변의 사회적립자산,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현금이 나가지만 비용이 아닙니다. 퇴직급여 비용은 종업원의 근무로 인해 발생하지 현금이 지급된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사회적립자산으로 지급하게 되면 확정급여 채무가 줄어들게 되므로 차변의 확정급여 채무, 대변의 사회적립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오늘은 확정급여 채무와 보험 수리적 손익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Q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